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립중학교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교사입니다. 옛날엔 교사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죠. 안정적이고 근무 시간도 적당하고 약간의 사회적 지위, 아니 지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식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여자 교사라고 하면 신부감으로는 많이 선호되는 직업이었죠. 그래서인지 제가 젊었을 적엔 선자리가 참 많이도 들어왔었어요. 같은 교사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기업 직원이라거나 재벌은 아니지만 적당히 부잣집의 사업가, 전문직 혹은 변호사나 의사인 경우도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과 만나라도 봤었으면 지금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역시 어른들이 권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전 그렇게 좋은 선자리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그 당시 어렸었기 때문일까요? 한 번도 선을 보러 나간 적이 없었어요. 억지로 인연을 맺으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만나기도 전에 직업으로 평가하거나 평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믿는 주의여서요. 그리고 살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맺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자만추라고 하나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제가 딱 그랬어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군요. 저의 20대는 아무것도 없이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이젠 나이도 먹었으니 결국 선을 보고 결혼해야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슬금슬금 들고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기적적으로 제가 추구하던 자연스러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20대 때는 아무래도 초임교사이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취미생활 하는 걸 잘 못했는데 30대쯤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많이 쌓였겠다,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취미였던 독서 생활을 즐기고자 친구가 진행하고 있던 독서 모임에 가입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처음 봤던 그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모임 장소였던 카페에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갔었는데 어떤 남자가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고 있더군요. 체크무늬가 잘 어울리면서 참 차분하게 보이던 그 사람. 그런데 마침 햇볕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면서 마치 그 남자에게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죠. 그 사람에게 반한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사람을 한참 쳐다보았어요. 독서 모임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오늘은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런데 누군가 저의 그런 등을 탁 하고 치더군요. 독서 모임을 주관하던 저의 친구였습니다. 야, 여기 서서 뭐해? 먼저 왔으면 아무 자리에라도 앉아있지. 아니야. 빨리 왔네. 어디 앉을까? 난 창가가 좋긴 한데. 상우 씨. 친구는 제가 쳐다보고 있던 그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직 약속 시간 꽤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셨어요? 그냥 시간 여유도 있길래 카페에서 책 좀 읽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그러는 모임장님이야말로 일찍 오셨네요. 저는 모임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오늘 제 친구가 처음 오는 날이어서 같이 있어주려고. 그렇지. 야, 여기로 와. 인사해. 여기 우리 모임하시는 분들 중 하나인 분이야. 상우 씨라고. 안녕하세요. 모임장님 친구분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교사분이라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후 어떻게 인사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 친구 말로는 그저 얼굴이 벌개진 채로 고개만 숙이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만 계속 해댔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게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죠. 그 이후 몇 번의 모임을 하면서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됐는데 참 멋진 사람이더군요.
책을 읽는 것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모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런 성격까지 제 이상형에 완벽히 부합했었죠. 저는 그 모임에 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단지 짝사랑뿐이긴 했지만 그 짝사랑만의 설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짝사랑한다는 걸 제 친구도 알고 모임 사람들도 다 알게 돼버리더군요. 저는 감정이 얼굴로 다 드러나는 편인데 제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모두가 알아챘나 봐요. 그래서인지 은근슬쩍 모임에서 저희 둘을 엮고 연결시켜주려 하더군요. 둘만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준다거나 모임 과제 같은 걸 2인 1조로 진행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다행이었던 건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뒀던 건지 그러기를 얼마 지나자 그 사람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잘 맞는데 한번 연애 감정으로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전 그 소리를 들은 뒤 뛸 듯이 기뻐서 튕기거나 내숭부릴 생각도 전혀 없이 곧바로 네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어요. 멍청하게도 원하신다면 결혼도 괜찮아요 라고까지 말해버리고 제 인생의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전 하루빨리 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 나이에 대한 압박감이 컸다 보니 조급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30대면 혼기가 거의 꽉 차다 못해 거의 넘어간다고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겐 직업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학생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자금도 없었을 뿐더러 결혼 이후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려고 했으니까요. 아마 보통의 여자들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절엔 특히 그렇죠.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저의 조급함과 어차피 박사학위까지 다 따고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게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부터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서 헤어질 뻔하기도 했었어요. 뭐 당연하겠죠.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직업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제 의지가 강하기도 했고 제 홍기가 꽉 찼던 탓도 있었다 보니 부모님도 결국엔 허락을 하시더군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결혼 이후 생활은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모든 생활비를 대야 했고 거기에다가 남편이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나름 행복한 일이더군요. 그래서인지 저 혼자 일하며 제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어도 힘들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긴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더군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겪는 고통, 바로 고부 갈등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던 데다가 똑똑하다라는 말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래서인지 아들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생활을 제가 혼자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저에게 넌 남편 정말 잘 만난 줄 알아 라며 눈치를 주곤 하셨죠. 뭐 그래도 그런 건 그나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됐었으니까 참을 만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더군요.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고 나자 그 교육료를 저에게까지 뿜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부부라는 게 급이 같아야 하는 법이다. 내 아들은 이제 박사학위를 땄는데 너도 그 급에 맞춰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어디 대학원을 목표로 준비하라고 강요하시질 않나. 공립도 아니고 돈만 주면 취직이 되는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주제에 넌 네 애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 라면서 핀잔을 주시질 않나.
그게 한두 번이면 그냥 네 어머님 생각해 볼게요 하고 넘어가는데 만날 때마다 소리소리 하시니 정말 힘들더군요. 제가 어떻게 대학원에 다니고 박사과정을 따나요. 이미 저는 나이가 있고, 나이는 일단 넘어가더라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고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애도 둘이 있는 상황이어서 육아까지 하느라 정신도 없던 시점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건 의지의 문제니 어쩌니 하면서 싹 다 무시하시고 하고 싶은 말만 하셨어요. 그러기를 몇 년을 반복하시는데 제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거기다가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박사학위를 딴 이후에도 딱히 어디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수직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시간 강사 조금 뛴 적은 있기는 해도 아예 정교수로 들어갈 자리는 없었고 남편이 딴 전공의 박사학위는 취직할 자리도 없어서요. 오로지 제 월급만으로 두 아이를 포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저러시니 전 결국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면 난 더 못 버틴다. 이혼하자고 했음에도 그 태도가 변하질 않아서 전 이혼 소장 작성까지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니 결국 이혼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이혼 딱지 붙은 선생님을 애들이 잘 따라줄까? 등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더군요. 결국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꾹꾹 참아가면서 한 세월을 보내게 됐죠. 속으로 조금만 더 지나서 이혼을 하자. 애들 조금만 더 크면, 애들 조금만 더 크면을 반복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넣은 청약은 또 당첨이 되었어요. 참 웃기죠.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바라고 있고 저 역시 바랬었는데 그럴 땐 청약 당첨 같은 건 되지도 않더니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게 당첨이 된다는 게 청약이라는 거 남편 이름으로 당첨이 됐다 보니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더군요. 하지만 그 돈은 누구의 돈? 제 돈입니다. 전 이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 상황에서 제 돈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장만해 준 셈인 거예요. 요즘 말로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그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교사직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인생이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간 뒤부터 저에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더군요. 작게는 학생들과의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고, 크게는 두 아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던 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말 잘 듣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말썽 한 번 피운 적도 없었을 뿐더러 엄마 고생한다고 어떻게든 제 손 한 번이라도 덜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어른스러운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가족여행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졸음운전으로 뒤에서 저희 차를 박으면서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지켜준 탓이었을까요? 오히려 앞자리에 있던 저나 남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아이들 대신 세상을 뜨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줬었어야 했는데 너무 착한 아이들이라 자기들이 저희를 지켜준 것 같아서 아이 둘을 한 번에 잃은 뒤에 저는 제정신으로 살진 못하겠더군요.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혼하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으니까요. 저는 휴직을 하고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증상, 환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이 둘을 잃은 뒤 집보다는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모른 척 혼자 내버려 두더군요. 뭐 그런 모습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집에 있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있을수록 아이들 생각이 더 날 테니까요.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저까지 보살피기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전혀 쓸데없는 저의 배려였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저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독서 모임을 다니면서 그 모임에 있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였으니까요. 6개월간 병원을 다니면서 힘들게 우울증을 겨우 극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나갔을 때 메시지 알람 소리에 남편 핸드폰을 확인을 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오랜만에 환청과 환각을 겪어야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일단 몸조리는 잘하고 있긴 한데 애를 뗀 게 생각보다 몸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 얼른 와서 나 좀 보살펴줘. 물론 자기도 자기 애를 뗀 게 많이 슬프겠지만 우리 상황에서 어떡하겠어. 그걸 본 뒤 전 온갖 상상을 하기도 하고 부정을 하기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나서 비웃는 환각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기절을 하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병원이었는데 옆에는 남편이 있더군요. 아마 핸드폰을 두고 간 걸 가지러 왔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쓰러져 있는 저를 보니 어느 정도 상황은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깨어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전 화를 내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그저 조용히 나긋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본 건 뭐야? 아니, 한숨 쉬지 말고 내가 본 건 뭐냐고. 아, 봤으니 다 알 거 아니야? 뭐를? 내가 뭘 알 것 같은데?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 아, 맞아? 그렇구나. 맞구나. 누구는 아이 둘 떠나보내고 우울증 겪어가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구는 아이들 떠나보내고 밖에서 좋다고 딴 여자랑 그렇게 해.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도 힘들었다 보니까 위로받을 곳이 필요했어. 위로는 너만 받으면 돼? 나는 그럼 누가 위로해줬지? 아유, 어차피 너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너 옛날에 나한테서 마음 떠난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아, 그래?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몇십 년을 뒷바라지에 가면서 먹여 살리고 박사학위까지 따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애들 둘도 떠난 상황에서 나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돼. 아, 미안해. 미안? 정말 미안하긴 한 거야? 내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화도 못 내. 지금 내가 차분하게 말하고 있지만 속까지 멀쩡한 거 아니야 지금. 어떤 여자야? 그냥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야. 또 독서 모임? 비꼬지 마.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힘들어서. 힘들었다고? 힘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애도 만들었다며. 거기다가 우리 애들 둘도 하늘나라로 보낸 상태에서 그 애까지?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국문학과 교수고 그 여자도 애가 한 명 있는 돌싱인데 그 상태에서 애를 낳을 순 없잖아. 그건 그 여자가 선택한 거라서. 아, 교수야? 좋겠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끝맞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난 이혼 못 해줘. 우리 애들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애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자기들 때문에 이혼한 줄 알고 슬퍼할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라고. 난 이혼 못 해줘. 여보, 거기다가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데 너 혼자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아? 난 못해. 네가 날 어떤 사람으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호구로 받긴 했겠구나. 몇십 년 동안 조용히 네 뒷바라지만 했던 호구였으니까. 그래, 지금까진 내가 호구였지. 그런데 이젠 아니야. 나 그 꼴 못 봐. 내가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행복하게 안 살 거야. 뭐?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랑 만났던 건 그냥 나도 힘들어서 그랬던 것뿐이니까. 어차피 서로 잠깐 즐기고만 것뿐이야. 이혼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주려고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는? 네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정말이야. 너랑 지금 내가 이혼해서 무슨 이득이겠어. 지금 나 먹고 살 능력도 없는 거 알잖아. 어디 정식으로 취직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널 떠나보내주는 거야. 나는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앞으로도 너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실 거고, 넌 계속 내 뒷바라지만 해야 할 거고, 거기다가 난 바람까지 피운 사람이니까 넌 더 나와 살기 싫을 거야. 그러니까 놓아줄게. 이혼하자 우리. 어차피 너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 혼자서 사는 게 나랑 계속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야.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나마 조금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어차피 기운이 없어서 화도 못 내던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울면서 그렇게 말하니 마음만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남편이 병실을 떠나고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혼이었는데 막상 애들도 떠나보낸 상태에서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더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남편 말이 맞기도 했어요. 남편과 살아가봤자 더 힘들기만 할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저런 고민을 더 해보기도 했지만 결국엔 결론은 똑같더군요. 이혼을 하는 게 옳다는. 전 남편을 다시 병원으로 불렀어요. 하자 이혼. 여보, 나 놓아준다고 했지?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속이 조금 좁아. 그래서 너 잘 살길 바라진 못하겠어. 결혼하고 나 혼자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애들 둘까지 잃었는데 너 혼자 행복한 꼴은 못 봐. 그러니까 그건 약속해.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 없다고 했지? 그 여자랑도 끝내. 그게 내 이혼 조건이야. 그렇게 약속하면 이혼해줄게. 여보. 왜, 못하겠어? 역시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이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그냥 난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부디 행복하게 살아. 그동안 정말 많이 미안했고, 미안했어. 그러지 마. 괜히 지금 와서 그러면 나 마음 약해지니까. 바람 피운 건 당신도 힘들어서 그랬던 걸 테니까 이해는 해줄게. 결혼하고 나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었던 건 이해 못 해주지만. 알았어. 어쨌든 병원에서 편하게 푹 쉬어. 이혼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하고 진행할게. 그래, 알았어. 그럼 몸조리 잘하고 일단 이혼이 끝날 때까진 계속 몇 번 보긴 해야 하니까 지금 작별 인사는 하지 말자. 괜히 민망해지잖아. 그렇지? 어쨌든 남은 기간에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그 이후로 남편은 이혼 준비라는 이유로 몇 번 병원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간호를 이유로도 몇 번 찾아왔어요. 참나, 원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작 잘하지. 진작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간다리 역할 좀 잘해주고 일을 못 구하겠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잘해주고 나한테 애정이라도 잘 쏟아주고 그러지. 하물며 내가 우울증이 생겼을 때라도 옆에서 날 잘 지켜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혼하는 게 옳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차피 남편도 이혼을 할 생각이니까 미안함의 마지막으로 잘해주는 걸 테니 큰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저 좋게 헤어지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착해졌다?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잘해준다? 어떤 이유로든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00%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게 확실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걸 깨닫게 된 건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보내던 중 하루는 시어머니가 병문안 일합시고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너네 이혼한다면서? 네, 어머님. 그래, 급이 안 맞으면 이혼한 게 맞아. 그러게 내가 진작 박사학위 너도 따라고 했었잖니? 어머님. 네가 박사학위 땄어 봐라. 내 아들이 너랑 이혼을 하려고 했겠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사람은 지식을 잘 쌓아야 돼. 그래야 어딜 가서도 인정받고 높게 쳐주는 거야. 세상이 그래, 세상이. 돈으로도 사람 평가하고, 지식으로도 사람 평가하고, 외모로도 사람 평가하고. 어머님, 저. 뭐? 왜? 저 좀 피곤해서요. 지금 좀 힘들어서 그런데 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그동안 정에 있어서 병문안 와줬더니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 죄송해요. 에휴, 그래, 됐다. 내가 너랑 뭔 이야기를 하겠니? 그래, 난 이만 간다. 어쨌든 몸조리 잘하고 일 잘 해결하렴. 시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정말 한숨이 저절로 쉬어지더군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람이 저러는 건지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게 여기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또 환청이 들릴 것 같아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화장실에 간 순간 방금 전에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걱정 마세요, 사돈. 결혼식 준비는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네? 고생은요 무슨. 그래도 사돈도 교수님이라 체면이 있는데 제가 당연히 그런 거 고려해서 더 신경 써야죠. 네네. 집이요? 아이고, 집도 걱정 마시라니까. 이미 집 계약도 해놨어요. 대출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직업은 없어도 어찌어찌 일하면서 돈은 착실하게 모아놨다니까요. 직장도 곧 다시 잡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지금은 잠깐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나저나 따님도 교수님이라서 그쪽 손님들은 다 교수님들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화장실에서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이혼할 제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는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 통화 내용을 들을 땐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 점점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군요. 저는 통화 중간쯤부터는 이건 증거를 꼭 남겨놔야겠다 싶어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화는 계속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건 결혼식은 저와의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일주일 뒤 어느 예식장에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집은 어디 아파트로 계약했다는 점이었어요. 그곳 시세를 검색해보니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딱 절반 가격이더군요. 네, 남편이 노린 건 바로 그거였어요. 착한 척, 미안했다며 마지막으로 잘해주는 척 했던 건 재산 분할을 반반 받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미 실제로도 남편의 그런 모습에 속아 재산 분할 반반을 하는데 동의했던 상태였고요. 제가 미쳤죠. 다 제 돈으로 산 아파트였는데 끝에 와서 조금 잘해줬다고 그렇게 해줬다니. 그때 느낀 배신감,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순간 혈압이 올라서 죽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하면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우울증이고 뭐고 그런 건 한순간에 싹 가시는 듯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란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안 해버려? 아니야. 어차피 이혼은 해야 해. 그럼 재산 분할을. 아니, 그 전에 결혼식 때 어떻게 할지부터 고민해보자. 결혼식을 멀쩡히 하게 둘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복수 계획은 스스로도 미소가 나올 정도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일단 남편에게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유는 잠깐 고민이 된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일로 고민이 된다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죠. 그때 남편은 순간적으로 똥 씹은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착한 척을 하면서 어떻게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혼하려고 유도를 하더군요.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면서 그러는데 참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저는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가지고 놀다가 결혼식 다음 날로 이혼 예정일을 바꿔버렸죠. 남편은 그나마 그 정도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지 안도를 하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뭐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은 반반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남편 앞에서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남편의 결혼식, 아니 재혼식이 진행되는 날 저는 남편의 재혼식에 근조 화환을 20개 조금 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화환에는 모두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적은 뒤 아빠 재혼하니 좋아? 엄마는 병원에 있는데 뭐해? 이 사람 재혼인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우리 아빠 직업도 집도 없는데 재혼은 어떻게 하려고? 등등의 멘트들로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죠. 저는 병원에서 외출을 나와 그 화환들을 보는 하객들을 지켜보는데 다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당황해하더라고요. 결혼식의 주인인 제 남편과 그 불륜 관계인 여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 화환을 발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 듯 보이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소란스러운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그러고 곧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금요일 결혼식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하게 됐으니 하객 여러분들은 내신 축의금을 돌려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둘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크게 웃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친년이거나 악독한 년으로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땐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당신 짓이냐고 화를 내고 따시더군요. 그동안 병원에서 잘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내 짓이냐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뭐 결혼식 같은 거 진행하고 그러는데 이상한 근조아원 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줬더니 남편은 더 미쳐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저는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 이혼은 약속대로 내일 진행하긴 할 건데 재산 분할은 그대로 못 해주겠네. 그거 다 내 돈이잖아. 당신이 이날 이때껏 돈 한 푼 번 적 있어? 없잖아. 그거 다 내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못 해주겠는 내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 아무리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돈이 누구 돈인지는 증거로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내 집 만들 거야. 아, 집도 팔려고 가계약 걸려있던 건 내가 취소해놨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어떡해? 새로 산 집 대출받아서 잔금까지 다 치렀던데. 뭐 알아서 잘 갚아나가 봐.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파이팅! 이렇게 말한 뒤 뭐라뭐라 또 말하려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저는 남편에게 약속한 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에 대한 생활금 그리고 집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는 모두 명확하게 있었고 저는 쉽게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대출금을 갚으며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됐죠. 또 한 가지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었던 그 여자는 저를 찾아와서 사죄를 하더군요. 자신도 남편에게 속아서 재혼인 줄도 몰랐고 죄에게 너무 폐를 끼쳤다고요. 뭐 나쁜 사람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속은 거기도 했겠죠. 그러고는 결혼식 날 오셨던 하객분들 중 대부분이 교수님들이라 남편은 이제 절대 교수직에는 발 담그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웬만한 곳 취직도 인맥상 안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놈 행복한 꼴 못 보게 해주는 걸로 저의 용서를 바란다고 하는데 참 고소했어요. 뭐 그렇게 된 이상 이젠 그렇게 좋아하는 박사학위 들고 아주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든 어쩌든 하겠죠. 이 사연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빚 갚느라 바빠서 이거 볼 시간도 없으려나요? 저는 이제 우울증은 극복하고 학교에 다시 잘 다니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마음 아픈 점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특히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제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